어떤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웁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쏟아낼수록, 내가 아는 것을 나눌수록 상대방이 나를 더 가까운 사람으로 여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순박한 오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말이 곧 사랑이라는 믿음, 조언이 곧 관심이라는 착각, 내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 곧 지혜의 나눔이라는 자기기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렸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찬장 안에 놓아두었던 그릇이 어느 날 꺼내보니 이미 금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말들이 실은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균열들을 새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정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의 출근을 챙기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그 모든 수고를 당연한 사랑의 언어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녀는 가족에게 말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남편이 친구와의 약속을 잡을 때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눈썰미가 있어. 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면 말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잘 안 되는데 왜 또 새 걸 시작하려고 해?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야. 정순 씨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들이 점점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딸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에게는 한참 후에 알렸습니다. 아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어머니 모르게 1년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만나고 와서도 그냥 다녀왔어 라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정순 씨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쏟아질 그 말들의 무게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조언을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지만 판단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고쳐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씨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환갑이 지난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해서 짧게 안부를 묻고 끊었는데 그 짧음 속에 무언가 담겨 있지 않은 이야기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 꺼내지지 않은 것들, 들고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가져간 것들의 무게. 그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 아이들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침묵을 지켰더라면 지금 이 밤이 이토록 외롭지는 않았을 것이 아닐까. 이것이 조언이라는 것의 역설입니다. 조언은 본질적으로 나는 내가 틀렸다는 전제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드럽게 포장하더라도, 아무리 사랑의 이름으로 내밀더라도 조언의 뿌리에는 언제나 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최선이 아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방의 내면에서는 그 메시지가 먼저 수신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존감이란 것은 나이가 몇이든 그 메시지에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을 때 그 상처는 더 깊이 새겨집니다. 낯선 사람의 비판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아 때로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존재이며 그 의지는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가 말한 의지는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핵심, 인간이 나라는 감각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조언이란 바로 그 의지의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선택한 방향을 향해 당신의 의지가 그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 충돌은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감싸더라도 본질적으로 폭력의 구조를 갖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조언을 폭력이라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깊고 완고한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지를 향해 말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관계를 마모시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조언을 할까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지켜보아야 하는데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두렵습니다. 혹은 더 깊은 곳에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잘 살아간다면 부모는 무엇이 됩니까? 아내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필요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경우 나를 위한 것이 더 큽니다. 침묵은 그 두려움을 직면하게 합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상대방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의 실수를 대신 감당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얼마나 무겁고 쓸쓸한 것인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말로 사랑을 표현해온 사람에게 이제 말을 멈추라는 것은 마치 수영을 배운 사람에게 물속에서 팔을 젓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말이 없어지면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 자신의 감정을 펼쳐놓을 수 있는 공간,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 우리가 말을 멈추면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나는 여기 있어. 너의 말을 듣기 위해 여기 있어. 너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와 함께 있으려고 여기 있어라는 가장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로는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침묵은 전달합니다. 일본에는 마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빈 공간 혹은 사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많은 두 사이의 여백이 곧 음악을 만들고 두 기둥 사이의 공간이 곧 건축을 완성하듯 관계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침묵과 여백이 곧 그 관계의 깊이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말이 가득 찬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틈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침묵이 있는 관계,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는 그 여백 속에 무한한 신뢰와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고 싶었던 그 관계가 실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시인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물음들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답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물음들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그것은 시 창작에 대한 조언이었지만
관계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마주할 때 너무 빨리 답을 내놓으려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음 속에서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말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전달하며 곁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어려운 침묵을 배워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삼키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도로 내려보내는 그 느낌은 마치 무언가를 억지로 찾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킨 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로 천천히 발효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연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가 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형태의 사랑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노부부가 말이 없어도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것. 오랫동안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도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이 밤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세월 동안 말보다 침묵을 더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자리에 이해가 자라고 조언이 멈추는 자리에 신뢰가 자랍니다. 우리가 평생 갈망했던 깊은 관계는 역설적으로 더 적게 말할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언하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침묵을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용감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내 두려움을 넘어서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이에 진짜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할 가장 먼저의 공부입니다. 입을 닫는 것으로부터 진짜 사랑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몸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가시가 상대방의 살을 찔렀습니다. 고통스러워 떨어지면 다시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 사이에서 고통받으며 마침내 하나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의 체온은 느끼되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는 그 적당한 간격. 쇼펜하우어는 이 우화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 전체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함께 산다는 것의 본질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슬픈 통찰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어쩌면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가시가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가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의 가시는 예민한 자존심입니다. 어떤 이의 가시는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방어심입니다. 어떤 이의 가시는 완벽을 추구하는 기준이고 어떤 이의 가시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이며
어떤 이의 가시는 지나친 친절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선의로 건넨 말이 상처가 되고 배려한다고 한 행동이 부담이 되고 가까이 있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숨막힘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가진 가시의 다양한 얼굴들입니다. 고슴도치의 비유를 한 번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는 원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방어 기제입니다. 인간의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민함, 방어심, 자존심, 그 날카로운 것들은 처음부터 타인을 찌르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받지 못한 인정이 가시가 되고, 배신당한 경험이 가시가 되고,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가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가시에 찔렸을 때 그것을 악의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찔렸기 때문에 저런 가시를 갖게 된 것이라고. 그 이해가 생기면 거리두기가 달라집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차갑게 멀어지는 것, 등을 돌리는 것, 관계를 포기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끓이면 증발해버리고 너무 차갑게 얼리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듯 관계도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소모하고 너무 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적당한 온도로 물을 유지하는 것처럼 관계에도 그 적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모든 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오래된 지인과의 거리, 새로 알게 된 사람과의 거리는 모두 다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다양한 관계들의 적정 온도를 하나하나 스스로 찾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의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는 안목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와 단순히 의무나 습관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재배분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에 더 진심 어린 시간을 쏟고 형식적인 관계들은 적당한 예의와 따뜻함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소모는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사회에는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것이 곧 능력이고 덕목이라는 암묵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모임에 자주 나갈수록, 연락을 자주 할수록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지쳐 있으면서도 모임에 나가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연락을 억지로 이어가고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무감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가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곤함과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그 피곤함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하루를 보낸 데서 오는 피로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세한 자기 조율을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저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은 드러내지 말자. 이 모임에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 조율들이 쌓이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그 소진의 총량은 관계의 수가 많을수록 그 관계들이 피상적일수록 더 커집니다. 깊은 한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2시간 나누는 것보다 별 의미 없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피로가 더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지쳐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50을 넘기고 60이 되면 그 회복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소진된 내면의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며칠을 알아눕는 것처럼 피로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자신답지 않은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한 데서 오는 진짜 피로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회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의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수보다 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발견한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낄 때 새로운 정보를 얻는 넓은 관계보다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몸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고슴도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은 고슴도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우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게 된 고슴도치들은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을 것입니다. 더 가까이 붙어 있던 때보다 체온이 조금 덜 느껴졌을 것입니다. 찌르는 것도 찔리는 것도 없어졌지만 그 온기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어떤 안도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몸을 웅크리지 않아도 되는 안도, 방어적으로 가시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되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그 평화. 그것은 밀착의 열기와는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지만 훨씬 더 지속될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생기면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예전만큼 연락이 없어지면 서운하고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이 지나가고 나면 만날 때마다 진심이 더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뜸하게 만나는 만큼 만남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매일 보던 사람보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거리는 관계를 희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갈망을 불어넣습니다. 갈망이 있는 관계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관계를 오래도록 살아있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우정이란 매일 연락하는 우정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이야기가 이어지는 우정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거리를 두면서도 진심을 잃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상대방의 안부를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 연락이 없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낼지를 가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만났을 때 그 기억을 꺼내어 요즘도 그 일은 잘 되고 있어? 라고 묻는 것. 그 단순한 것들이 관계의 실질적인 끈이 됩니다. 거리두기의 기술은 또한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불편한 상황을 참고 또 참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관계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게 됩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그 흐릿함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진짜가 아닙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상태로 맺어진 관계는
기반이 없는 건물처럼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기 이전에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경계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소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관계 안에서 안심합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오래 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없다고.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에 충분한 무게를 두는 사람만이 타인의 존재에도 적절한 무게를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고갈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항아리에서 물이 나오지 않듯 자신을 소진시킨 사람이 타인에게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리두기는 그 항아리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나를 향한 적당한 거리, 나를 위한 공간, 나의 회복을 위한 시간.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면 넘치고 닿으면 닳는다고. 그리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관계도 그러합니다. 항상 가득 채운 관계,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지는 관계, 경계 없이 서로에게 흘러들어가는 관계는 결국 넘치거나 닳아버립니다. 반면에 적당한 여백이 있는 관계, 가끔은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관계, 부드럽게 경계를 유지하는 관계는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지만 결국 돌을 깎는 것은 물이듯이. 다시 고슴도치의 이미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겨울밤 서로에게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둥글게 모여있는 고슴도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몸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밤을 함께 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는 어떤 쓸쓸함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평화도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온몸을 긴장시키지 않아도 되는 평화. 내가 상대방을 찌를까봐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그냥 있어도 되는 평화.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찾아야 할 관계의 형태입니다. 가장 가까이 붙어서 온기를 나누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 같은 밤을 나는 관계로. 그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찌르지 않고 찔리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슴도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현명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어떤 서운함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내가 더 많이 배려했는데 그 배려는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상대방은 한 번도 먼저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서운함은 크게 터져나오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슴 한켠에 조금씩 쌓이는 종류의 것입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녹이 스는 쇠처럼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천천히 부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쌓이고 쌓여 터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오래된 관계에 갑자기 냉기가 흐르거나 그동안 참아온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순간. 그리고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나는 무얼 잘못한 거지? 라고. 그는 모릅니다. 그 서운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그것이 쌓여왔다는 것을. 그 서운함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언제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배려했으니 상대방도 나를 배려해주겠지.
내가 이 관계에 이만큼 투자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돌아오겠지. 그 기대는 의식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었을 뿐이라고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운함이 생겼다는 것은 어딘가에 기대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서 서운함은 자라지 않습니다. 서운함은 언제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서운함을 다스리려면 서운한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의 기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마치 관계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기대를 버리면 이 관계에 더 이상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대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이 어딘가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 감각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학습한 관계의 방정식에서 비롯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돌려주어야 하며 그 균형이 맞아야 공정한 관계라는 믿음. 그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마치 게임의 규칙을 혼자서만 어기는 것처럼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관계는 공정함을 기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가 공정해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수많은 서운함과 갈등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언어가 다르며 사람마다 삶의 짐이 달라서 지금 이 순간 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관계의 공정함을 재려하면 언제나 한쪽이 더 많이 주고 한쪽이 덜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셈법이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이 쌓여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불교 철학에는 무주상 보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나오는 이 말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흔적 혹은 자취를 의미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흔적, 내가 이만큼 주었다는 기억,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비현실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베풀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성인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러나 이 가르침의 핵심은 완전한 무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줌으로써 스스로를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기대의 무게만큼 무거워집니다. 반면에 주고 나서 손을 털고 돌아서는 사람은 줌으로써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이것을 몸으로 이해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0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윤상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친구의 사업이 기울 때 보증을 섰으며 지인의 자녀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는 진심으로 했습니다.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 돌아온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연락을 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배신의 감각은 그를 오랫동안 갉아먹었습니다. 밤이면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를 해주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도왔는데, 그 억울함과 서운함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허탈함이 되고, 허탈함이 사람 전체에 대한 불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뜻밖의 계기였습니다. 절에서 금강경 법문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녀가 그린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5살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해가 있고 꽃이 있고 손잡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림을 건네주고는 바로 뛰어나가 놀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칭찬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고 가버렸습니다. 윤상철 씨는 그 그림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주고 나서 더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주고 나서 손을 털려고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언젠가는 돌려줄 마음이 있는지, 그 확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정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나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보상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자각이 생기면 조금씩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조금 더. 그렇게 반복하면서 근육이 생깁니다. 기대 없이 주는 근육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의 근육이. 세네카는 자신의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준 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이 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예리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은 쉽게 잊지만 준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그 심리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덕이라고 했습니다. 준 것을 잊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준 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그 무게를 계속 지고 다닙니다. 준 것을 잊을 때 그 무게가 내려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또한 관계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갖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의 역할, 친구에게는 친구의 역할, 동료에게는 동료의 역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고, 직장을 떠나면 동료의 역할이 없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그 역할의 상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내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역할을 만들려 합니다. 자식의 일에 개입하고 조언하고 도움을 자처합니다.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데 그 노력이 때로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의 그 서운함이 또 다른 기대에 실망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의 역할이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서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되는 존재.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위치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주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곁에 있음으로써 상대방이 힘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도, 내가 조용히 있음으로써 감사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것. 그 순수한 존재 자체가 관계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가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과 여름에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새들에게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무가 충분히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화려하게 피웠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나무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거기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바람을 막아주고 새들에게 앉을 자리를 주고 겨울의 빈 들판에 수직의 고요함을 선물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더 이상 활발하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주변에 의미를 줍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고 믿을 수 있을 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주고받음의 계산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는 연습의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주머니를 열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주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게, 더 자유롭게 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옵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비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이 얻게 되는 예상치 못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 중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무게를 모르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등에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았을 때 처음으로 등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느끼듯이 기대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진짜 자유가 들어옵니다. 관계가 가벼워지고 나날이 가벼워지고 마침내 삶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모든 긴 여행은 결국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눈을 찾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밖을 향한 여정입니다.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인정을 향해, 사랑을 향해 뻗어나가는 긴 여정.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정이 한 지점에 이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밖에서 찾으려 했던 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한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만남은 되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밖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은 낯선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물으면 아무거나라고 대답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물으면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사람, 그것은 배려심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자신의 욕구를 무시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봐도 자신이 대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그 낯설매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기를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의 전환, 사회적 페르소나를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융은 삶의 전반부가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 후반부는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의 후반기는 공허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아무리 가족들에게 헌신했더라도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가 없으면 노년은 씁쓸합니다. 반면에 그 여정을 걸어간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비록 조용한 삶이더라도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충만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름다운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선택들,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들, 이루지 못한 꿈들, 용기 없이 포기했던 순간들, 그것들이 거울처럼 자신을 향해 모습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거울을 외면합니다. 다시 밖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바쁘게 지내면 그것들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혼자와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바빠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둘이 남겨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과거와 결함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보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던 그 기억을 온전히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꺼내어 보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덮어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어둔 것은 어둠 속에서 더 자라납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 하는 만큼 그것은 더 큰 힘으로 삶의 다른 부분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유 없는 분노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깊은 밤의 공허함으로. 진정한 화해는 어두운 면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좋은 면도, 나쁜 면도, 강점도, 약점도, 자랑스러운 기억도, 부끄러운 기억도 모두 이것이 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 그토록 무섭지 않아집니다. 이미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타인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집니다. 자신을 숨기려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에너지가 진짜 삶을 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한노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려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일생 동안 한 가지를 탐구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 신전의 경구를 삶의 원리로 삼고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철학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소크라테스가 내린 자기 자신에 대한 결론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정직한 자기 인식의 도달점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내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미 그를 겸손하게 했고 그 겸손이 그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존재를 끝까지 데리고 살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이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독이 변합니다. 이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독이 변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독이 결핍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은 고통스러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에게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낯설지 않고 무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동반자가 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고요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사막이 자라고 있다. 사막을 품고 있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고독을 창조의 어머니라고도 했습니다. 사막과 같은 고독이 두려운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에게 고독은 사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을 품은 땅입니다. 아직 자라나지 않은 것들이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타인의 소음이 거친 자리에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어 보고 싶다고.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한번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다고.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고,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 있고, 아직 느껴보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루어 두었던 그림 한 장, 어릴 때 좋아했지만 어른이 되면서 잊어버린 노래 한 곡, 혼자서 걷고 싶은 길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열어주는 문들입니다. 나이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시작해서 무엇이 되겠느냐고. 그러나 그 생각은 이전에 살아온 방식, 무언가가 되기 위해 시작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충분함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갖는 자유입니다. 인간관계도 이 화해를 통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상대방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필요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관계가 도무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자신의 존재 증명의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관계는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이미 충만한 삶에 더해지는 기쁨이 됩니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있으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 관계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투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받는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구나. 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나일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 주변에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제 화해했다고 오늘 또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너무 싫고, 어떤 날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어떤 날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자괴감이 옵니다. 그런 날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일부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것처럼 자신과 편안한 날도 있고 불편한 날도 있습니다. 화해란 그 모든 날을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집 안이 고요하고 세상이 잠들어 있고 나만 홀로 깨어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예전에는 두려웠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다르게 맞아 보십시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오늘도 수고했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고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상처를 주기도 했고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직 여기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진심으로 스며들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인정을 향한 목마름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밖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이 잠시 멈추고 내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는 동안 그것은 처음부터 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이 들어 하는 공부 중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부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오랫동안 밖에서 찾아 헤매던 것을 마침내 자기 안에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결국 모두 이 하나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와 만나는 나 자신과 오랜 친구처럼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무게를 줄이는 어른의 공부가 닿는 곳이며 나이 들수록 조용해지고 깊어지고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오늘 밤 자기 자신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오래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